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쪽 지도자는 지하 벙커에서 증발했고 다른 쪽은 골프 스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개전 첫날 적국 수뇌부 48명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은 왜 협상도 경고도 없이 왕의 목부터 베었을까요? 답은 핵이 아니라 우리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방아쇠와 충격적 결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첫째 주, 이란의 수도 테헤란 깊은 지하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 사령관, 정보기관 수장까지 권력의 핵심 48명이 한자리에 모였죠. 콘크리트로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간 이 벙커는 세계 어떤 폭탄도 뚫지 못한다고 자신했습니다. 4시간 뒤 그 벙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미국 폭격기가 떨어뜨린 초대형 폭탄이 지하 60m를 뚫고 내려갔거든요.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깊은 역이 30m 정도니까 그 2배를 파고든 거예요. 같은 시각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1000여 곳을 동시에 때렸고 이란 레이더는 적기 한 대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타이밍이에요. 회의 장소와 시간은 최고 기밀이었어요. 참석자들도 2시간 전에야 통보받았죠. 근데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48명이 어디 앉아 있는지, 벙커가 얼마나 깊은지, 어느 각도로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는지까지요. 역사상 전쟁 첫날에 왕목부터 따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진짜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도 이라크전도 지도자 제거는 전쟁 끝물에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발표된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진짜 무서워한 건 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 마트 장바구니 물가였죠. 겉으로 내건 이유와 속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첫 공습이 성공하자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란은 정보 보안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는 나라였거든요. 고위 관료들은 스마트폰 대신 90년대식 유선 전화를 썼고 회의 장소는 4번 바뀌었어요. 핵심 시설 위치는 이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았죠. 그런데 미국은 마치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것처럼 전부 꿰뚫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3갈래로 풀려요. 첫째, 하늘의 눈이에요. 미국 정찰 위성은 이란 전체를 서울 버스 정류장 단위로 쪼개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차 한 대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면 바로 포착되죠. 둘째, 땅속의 귀예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란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뒀어요. 군 내부에, 심지어 최고 지도자 경호팀 안에도 미국 편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셋째, 디지털 발자국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현대인은 전자 흔적을 남기거든요. 누가 언제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통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미국 정보기관은 이 조각들을 모아서 회의 시간과 장소를 역추적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쌓아온 방어 시스템을 자랑했어요. 러시아에서 사온 첨단 미사일도 있었죠. 근데 이 무기들은 발사 버튼도 못 눌렀어요. 미국 전자전 장비가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렸고 폭탄이 터진 다음에야 공격받은 걸 알았거든요. 정보 싸움에서 지면 전쟁은 시작 전에 끝나요. 이란은 첫날 머리를 잃었고 남은 몸통은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몰라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보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 그 진짜 속내 말이에요. 미국이 내건 공식 이유는 깔끔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막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란은 몇 년째 핵 개발 수준을 높여왔고 핵폭탄 완성까지 몇 달 안 남았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근데 백악관 안쪽에선 완전히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는 예멘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이에요. 전 세계 바다 물류의 12%가 이 좁은 바다를 지나죠. 서울에서 보낸 택배가 유럽까지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길이에요. 공격이 계속되자
배들이 홍해를 포기했어요. 아프리카 남쪽 끝을 빈 돌아가는 길로 바꿨고 배송 시간은 2주나 더 걸렸죠. 운송비는 3배로 뛰었어요.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 값이 오르니까 그 안에 든 운동화, 전자부품, 먹을거리 가격도 다 따라 올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가 오르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한테 물가 폭등은 목을 조이는 올감이나 마찬가지였죠.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안 잡혔어요. 문제의 뿌리가 물류이고 그 물류를 막는 손이 이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생법은 단순해졌어요. 반군 뒤에 있는 이란을 직접 쳐야 한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반군도 돈줄이 끊기고 홍해가 뚫리면 물류가 정상화된다. 물가만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 핵 위협은 전쟁을 국민한테 설득할 포장지였어요. 진짜 이유는 주유소 가격표와 장바구니 물가였죠. 그리고 미국에겐 이런 방식이 통한다는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인 데는 까닭이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거든요. 무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였어요. 2019년부터 미국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정권을 쪼아댔어요. 경제 제재로 숨통을 죄고 반대파 지도자를 대놓고 밀어줬죠. 근데 마두로는 버텼어요. 군대가 끝까지 편을 들어줬거든요. 2025년 초 미국이 전략을 바꿨어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죠. 정확한 내막은 아직 비밀이지만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누군 사고로, 누군 미스터리하게 실종됐죠. 군대 안에 미국 편 세력이 움직였고 정권은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미국한테 달콤한 열매였어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힌 베네수엘라 원유가 다시 시장에 풀렸거든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유전 개발권을 따냈고 국제 기름값은 안정됐습니다. 이 경험이 이란을 보는 눈을 바꿔놨어요. 이란도 겉보기엔 군사력이 화려하지만 속은 빈약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죠. 경제는 제재 때문에 엉망이었고 국민 마음은 정부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어요. 군대 장비는 낡았고 훈련 수준도 예전만 못했죠.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두 번째 베네수엘라로 보였어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 꼭대기만 잘라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무너질 거라는 계산이었죠. 첫날의 참수작전은 이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핵심에는 이란 내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큰 군대에 수천 발의 미사일까지. 근데 속은 이미 굶어 있었습니다. 2022년 22살 여성이 히잡 단속 중에 경찰에 잡혔다가 숨졌어요. 이 죽음에 160개 도시에서 시위가 터졌죠. 정부는 총으로 진압했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시위는 막았지만 국민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경제도 바닥이었어요. 미국 제재 때문에 석유 수출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물가는 매년 50%씩 올랐죠. 젊은이 10명 중 3명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어요.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그마저도 제때 안 나왔거든요. 미국은 이 균열을 정확히 읽었어요. 꼭대기만 자르면 아래는 알아서 무너질 거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이 민심 잃은 정권은 버틸 힘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코너에 몰린 이란은 예상 밖의 선택을 했어요. 참수작전 뒤 이란은 이틀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명령을 내릴 사람이 전부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반격이 시작됐어요. 방식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아있는 군대가 택한 건 다치 죽자였어요. 우리가 망하면 너희 것도 다 불태우겠다는 거죠. 첫 번째 미사일은 이스라엘로 날아갔어요. 예상한 수순이었고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이 대부분 막아냈죠.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과 두바이 금융 중심지가 맞은 거예요. 두바이는 중동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솟은 초고층 빌딩들. 전 세계 부자들 돈이 오가는 곳.
전쟁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죠. 그런 두바이 금융센터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일부는 막았지만 세 발이 뚫렸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피해는 더 심각했어요. 세계 최대 석유 처리 공장이 불길에 휩싸였거든요. 하루에 뽑아내던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의 자폭보트들이 기름 운반선을 공격했어요. 바다에 기뢰를 뿌렸고 해협 통행이 거의 막혀버렸죠. 우리가 망하면 세계 경제도 같이 멈춘다. 이게 이란의 메시지였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너 죽고 나 죽자가 진짜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충격파는 곧바로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곳의 폭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보다 짧아요. 이 바늘구멍으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죠. 그 바늘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란의 기뢰와 자폭보트 공격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 보험 가입을 거부했어요. 보험 없이는 배가 못 떠요. 기름 운반선들이 발이 묶였고 해협을 지나는 배는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국제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배럴당 168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이에요. 기름통 하나에 25만 원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한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쓰는 기름의 70%를 중동에서 사오거든요. 특히 사우디, UAE, 쿠웨이트 기름은 전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죠. 비축해둔 기름을 풀었지만 90일치가 한계였어요. 시간을 벌어줄 뿐 답은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모든 게 따라 올랐어요. 물건 나르는 비용이 뛰었고 공장 돌리는 비용이 치솟았죠. 화학, 철강, 조선 같은 기름 많이 쓰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일부 공장은 가동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을 넘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1,700원대였는데요.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했고 화물차 운전사들은 운송 거부를 얘기했습니다. 바다 건너 전쟁이 우리 지갑을 직접 털어가는 현실. 근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정작 피를 흘리는 건 누구일까요? 전쟁의 명분은 늘 거창해요. 핵 위협을 막겠다. 자유를 지키겠다. 테러를 뿌리 뽑겠다. 근데 실제로 다치고 죽는 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란에선 공습 첫날에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군인만이 아니에요. 테헤란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도 무너졌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도 전기도 없는 폐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미국 쪽도 무사하지 않았어요. 이란 보복 미사일에 중동 주둔 미군 기지에서 다치고 숨지는 사람이 나왔죠. 20살 남짓한 젊은 병사들이에요. 그 부모들은 아들, 딸이 왜 그 먼 땅에서 죽어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기름값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난방비와 배송비 오른 걸 고스란히 떠안았고 월급쟁이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졌죠. 전쟁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랑 민간인들이 너무 걱정돼요. 그냥 지도자들끼리 UFC 붙으면 안 될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전쟁인데 값을 치르는 건 언제나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전쟁 비용은 절대 공평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내 차에 기름 넣는 비용마저 무서워진 2026년의 봄. 명분은 핵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었고 결국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